자, 3학년 8주차 한번 해볼게요. 유튜버도 아닌데, 유튜버 하면 유튜버인가요? 예. 방송 시간 공지가 매일 늦어집니다.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오전에 병원 다녀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검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영상 올려야지 라고 있는데, 오랜만에, 쫄면과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먹고 TV를 조금 보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네, 짧게나마 올리는 거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체로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 어떻게 점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좀 하셔야 될 거니까 한번 보고 짧게 개념 위주로 하고 또 요 부분들은 수업 때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운문에 나오는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표현상 특징 이때 중요한 것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란 게 선생님들마다 혹은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플러스로 이 작품이 요구하는 표현 효과나 의미 등이 뭔가를 찾는데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방법과 효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니 방법은 서술상 특징이 될 것이고요. 효과는 이에 관련된 정서, 의미 이런 것들 심리적인 것들이 될 거니 전자 후자 중에는 후자로 주된 내용을 잡아보되 요 앞에 전자들은 개략적인 내용들 그러나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한다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비유가 있는데요. 비유는 5가지 직유, 은유, 화류, 대유, 풍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적는 거 한번 볼게요. 원래 나타나고 싶은 개념은 원관념이고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게 보조관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상 특징은 원관념의 보조관념화 혹은 똑같은 말로 보조관념화된 원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유는 직접적인 비유고 은유는 간접적인 비유라고도 하는데 내 얼굴과 사과를 보시면 사과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특징하고 유사성이 매우 큰 것은 주로 이제 직유를 집어넣고 같은 마치처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얼굴과 사과가 동일하다는 혹은 얼굴이 사과에 매우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은유 같은 거 보시면 직접적인 유사성은 없는데 속성이 2개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음하고 호수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특징이 넓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 호수도 넓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둘의 속성의 공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직유, 은유를 구별하는 내용은 내신 내용인지 수능에서 나오진 않고요. 묶어서 비유를 그냥 쓰니까 이렇게 같은 즉 A 같은 B라고 하면 B의 A화 정도 보시면 되고 요게 직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은유 같은 경우는 B는 A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생물을 뭘로? 생물로 나타나는 개념이고 의는 여기서 조금 더 하위 범주죠. 사람 아닌 것을 뭐로?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들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다라고 하면 쉰다라는 표현은 생물이 가지는 속성이니까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화류가 되고
밑에 새가 슬피 울면서 날고 있다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울다가 있는데 이게 cry의 의미도 있고 혹은 아니면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울다가 눈물을 흘리다. 아니면 새가 울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다 이 부분인데 요런 의미로 쓰이게 되면 새가 make a sound 정도가 되면 이때는 뭐 새가 낼 수 있는 부분이 내지만 눈물을 흘리다 같은 경우는 감정 표출에 가깝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의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의인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아닌 존재가 감정을 가지거나 언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나무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나무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의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우던 개가 화를 내고 있다. 자주 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거의 가집니다. 저도 키웠던 강아지가 삐치기도 하고 엄살도 부리고 근데 뭐 갑자기 하루는 너무 낑낑거려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싶어서 봤는데 다리를 덜덜 떨고 이러길래 큰일 났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괜찮대요. 그러면 얘는 왜 밤에 걸어 다닐 때 그렇게 앙앙거리고 울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의사선생님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개들도 엄살 부립니다. 네? 거짓말도 하고요. 장난도 치고.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얘를 이제 장난도 치고 이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에 들어왔을 때는 이를 그냥 생략하고 동물들이 감정이나 아니면은 언어를 쓴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의인화된 것으로 보자라고 약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이걸 혹시 나오려고 하면 보기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이 영역들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뭐 환유 혹은 제유라 그래서 전체를 통해 부분 혹은 부분을 통해 전체를 표현한다. 이거 말로만 들어두십시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럼 빵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일반화한 내용이 되고요. 손이 모자란다. 이때 손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손인데 이것이 노동력으로 확장되는 의미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것들로 변이하는 것들을 환유 혹은 제휴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학제 간에 통일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니 뭐 여러분들한테 뭐 더 이상 워딩을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풍류는 속담 등을 인용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위에 세 개 지규, 은유, 화류가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되고 화류하고 의는 가끔 구별하기도 합니다. 풍류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작 부분에서 잠시 나온 적도 있는데 이 두 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세 개 그 중에서 A는 B다, 은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화류인의 특성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 보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처음과 끝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유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똑같은데 위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마지막 행이 아예 다르죠. 구조는 또 유사한데 그래서 이러한 구조 즉 처음과 끝이 유사하기만 하면 수미상관 그래서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 맨 끝에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해놓고 맨 끝에 연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땐 또 수미상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유사한 통사적 구조가 반복됐다는 마지막의 내용 정도만 나오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따지면 어쨌든 수미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 밑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 기준에선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대꾸법은 x는 y다. x바는 y다가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대신에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렇다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대응, 푸르고 누렇다의 대응인데 이때 각 항목이 대조를 이뤄도 되고 그 다음에 유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즉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퍼렇다 라고 해도 대꾸로 보고요. 하늘은 푸르고 푸르다의 반대말 누렇다 같은 느낌이 와도 이는 대꾸로 보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밤에 하니까 목소리는 좀 깔아앉아도 더 쌩쌩하네요. 그죠? 이상이 나오는데. 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유사 동사 구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도 문장 구조 배열이 비슷한 거. 그런데 의미상 유사성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는 너무 일반적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 항목들 즉 명사항들이나 수식어나 서술어 등이 의미상의 관계를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사한 동사 구조 정도라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감각적 이미지 잘 아시겠지만 얼굴에 있는 구멍마다 의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인데 나머지는 괜찮은데 요거 한번 볼까요? 촉각적 이미지 한번 보시면 촉각이 가끔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각은 항상 있어요. 모든 대상 그리고 색깔 등이 있으면 시각이 되는데 촉각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잖아요. 그럼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걸 따져보면 온도, 통증, 그리고 대표적인 거 바람이 부는 걸 느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표적으로 촉각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공감각은 감각이 전이 여기서 같이 보실게요. 복합감각이라서 감각에 나열되는 게 있는데 푸른 종소리라고 하면 종소리가 푸르다는 속성, 즉 청각이 푸르다라는 무엇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시각적 속성을 가진다. 즉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난다. 감각의 정리 공감각이 되고요. 복합 감각은 감각이 나열되는 거. 붓고 향기롭다라고 하면 시각이고 향기롭다 후각이죠. 근데 어느 속성이 바뀐 게 없으니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감각은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감각적 이미지는 공감각, 감각의 전이가 좀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하면서 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하고 반어 보시면 줄여서 갈게요. 역설이라고 하면 상황적 역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별 상황인데 울지 않는데요. 이게 상황적으로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그런 해석도 있는데 시험에는 어느 정도 루틴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니까 이렇게 정해줍니다. 역설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건 모순 형용뿐이다. 무슨 말인가? 수식어하고 비수식어가 의미상 대립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자유로운 억압 이렇게 되면 자유와 억압의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 둘은 뭐다? 대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무지개. 차갑다는 게 있고 무지개는 차가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데 무지개의 속성은 따뜻하다는 이미지하고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이 이어지니 이를 뭐라고 한다?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모순 형용을 보는 겁니다. 수식어하고 피수식어의 관계가 뭐하다? 대립적인 거. 그래서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과 이면적 의미가 상이한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울고 싶은데 너 봤는데 그래 네가 나 떠나가도 나 울지 않을게. 이 정도네요. 아니면 우리 잘 나오는 거 있죠. 시어 울망쳤습니다. 엄마가 잘했다. 우리 새끼 잘했다. 앞으로 공부하지 말고 계속 그리 살아라. 최고다.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이해해줬구나. 아니죠. 공부 안 하면 죽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개념을 유튜브를 통해 떠들려고 하니 아이고 여러분들 잠이 오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독서한다고 졸라 빡빡했잖아요. 좀 참고 버팁시다. 그리고 요거는 시간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할 거라서 최대한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너무 길게 안 하고 뒤에 주간식 넣는 것까지만 체크해 놓을게요. 우리가 20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00% 30분 딸입니다. 욕하지 말고 봐라, 3학년이니까. 자,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정 넣어. 그래서 좋지 아니한가, 얼마나 좋은가, 둘 다 답은 좋답니다. 그런데 형식이 의문이란 거죠. 근데 봅시다. 좋지 아니한가 하면 답변은 그래, 저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가 느껴지는데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되면 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대답을 도출하는 것에, 즉 좋지 아니한가 같은 부정의문의 형태가 시험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조 혹은 표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표현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구별을 좀 짓자면 법이라고 하는 게 형식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영탄법이라고 하면 영탄 형식이니까 감탄사 혹은 감탄형 종결 어미가 붙고 여기에 감탄의 의미가 따라 나오는 거고요.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면 형식은 상관이 없고 감탄의 의미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리법의 감탄적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좋지 아니한가는 서리법을 썼는데 실제는 뭐다? 좋구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리법을 썼지만 의미는 영탄이다. 그래서 서리법의 영탄적 표현이라는 의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법은 형식과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표현이라고 하면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요런 거 생각해 볼게요. 밤에 하는 것도 안 좋은 건 있네요. 예. 요새 취침 시간이 좀 알잖아. 네, 바디가 정상 바디가 아니니 잠이 실 옵니다. 해볼게요.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면 잘라서 가겠습니다. 너희는 좋아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중요합니다. 감정이입 보시면 시적 대상에 이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시적 대상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그러면 시적 대상의 감정과 시적 화자의 감정이 동일시, 동일화되는 거죠. 그러면 시적 대상이 일종의 감정을 가진다니까 뭐도 함께, 의인법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둘이 같아져야 됩니다. 화자와 대상의 감정.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너와 함께 시름 많은 나도 라고 했으니까 이때 너라는 의인법을 쓴과 동시에 새가 시름이 많은 거죠. 근데 너와 함께니까 화자도 시름이 많고 시적 대상인 새도 시름이 많다. 그러니까 이를 감정이입으로 보고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하면 이게 청산백곡의 내용인데, 나는 못 가는데 물 아래를 다니는 새를 보니 아쉽다, 안타깝다는 의미 정도가 나오니까 요때 새 같은 경우는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빼는데, 실제 이 객관적 상관물의 범주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정해져 있긴 하나 모든 시어들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요소들이 정해지는데, 보통 객관적 상관물, 시어, 환기, 그 다음에 감정이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데, 그러한 용어를 다 시험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모든 시어들은 시적 화자의 감정과 연결이 되되 같은가, 아니면 여기 새처럼 대립 대조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면 A를 보니 B가 떠올랐다. 그러면 A는 B를 환기시킨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거 표현상 특징 찾기 한번 해 보시죠. 자, 어이구, 이걸 가려도 옆에 그게 있네. 자, 잠시 스톱 하시고 이 표현상 특징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깐 프리즈 거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쯤은 나는 편집점을 잡고, 자, 보지 말고 스톱하고 빨리 풀어라. 자,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자, 하늘과 물결이 일렁거리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하늘도 보이고 물결도 보이고 일렁거리는 게 보니까 시각적 심상이 될 거고요. 짭조름한 미역 냄새는 기본적으로 냄새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인데 짭조름하다가 맛이잖아요. 근데 미각과 후각은 연결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밸런스 게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똥맛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둘이 중에 똥을 먹으면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없을 거잖아. 그런데 이 후각의 냄새의 특징이 있으니 맛을 보지 않아도 응가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꽤 연결되는데 내신이면 이게 공감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수능일 땐 그냥 이 정도는 후각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빛이 푸르다 시각이고 청각은 안 보시면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들리다 라는 의미가 원래는 아야 되지만 노래가 부르는 걸 아는 것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다? 청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습니다. 풀벌레가 나를 깨우는구나 라고 하면 풀벌레가 내 얼굴에서 일어나 하고 뛰어다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풀벌레가 나를 깨우는 것은 풀벌레 소리에 의해서 잠을 깨는 것이니 이를 뭐라고 할 것이다?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이마가 차갑다. 네. 온도니까 뭐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보시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은 낳고 꽃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주로 화류법이 되겠죠. 어둠이 새를 낳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돼 있는데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속살거리다는 것은 이야기하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고요. 실제로 밤비가 내리는 것을 비유했으니 청각이 될 것이고 속살거리다는 것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다니까 의인법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비석은 반어법. 그 다음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니까 이별이 축복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립적인 의미 역설이 되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는데 슬픔의 봄이 역설이 아니라 찬란한 슬픔인 겁니다. 슬픔이 찬란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번뇌는 별빛이다. 번뇌라는 것은 괴롭고 뭔가 아득하고 부정적인 의미인데 별빛은 밝고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번뇌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 이러니까 역설이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서리법의 영탄적 표현. 산산증이 부서진 이름이여 영탄법. 마지막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역시 서리법의 영탄적 표현이고 상꽁도 보십시오. 운 날이 있었다로 끝나면 사실 별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서럽게 슬픈 날이니까 상꽁이 서럽게 울었다. 무슨 법? 의인법 정도로 잡힐 겁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난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어서 뒤에 심리효과 위주로 보시고 그 내용하고 연결된 요 특징과 연관시키는 연습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여러분들 요거 읽고 좀 공부하시고 난 뒤에 뭐 내일이든 혹은 모레든 해서 여러분들 푸시기 전에 한 번 더 2-1, 2-2만 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보고 댓글 다십시오. 봤어요? 봤습니다. 이 정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바.